평생을 힘들게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노후 자금, 이제야 은퇴 후. 편안한 여생을 즐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금지오겹 키운 아들이 불쑥 찾아와 집을 사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정하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고민에 빠진 한 가정의 사연입니다. 평범한 은퇴 부부가 아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자 돌아온 것은 천하의 모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마디였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저를 낳으셨어요? 이 말은 마치 도와 선처럼 평온했던 가정을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부모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렸기에 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아들은 어떤 시련을 겪었기에 반년 만에 통곡하며 전화를 걸어오게 된 걸까요? 무엇보다 뼈를 깎는 아픔과 같았던 이 폭풍이 지나간 후 이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사랑과 상처, 그리고 잔혹하지만 아름다운 성장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65세입니다. 학교에서 평생 국어를 가르치다 공무원으로 평생 토목과에서 일한 남편 박철수와 함께 지난 여름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반생을 오로지 일과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만큼은 온전히 우리 둘만을 위해 쓰기로 약속했지요. 꼬장꼬장한 원칙주의자인 남편은 거창하게 은퇴 생활 계획서까지 만들더군요. 거기엔 우리가 젊은 시절 꿈만 꾸고 못해봤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낡은 자가용을 몰고 전국 일주를 떠나는 것,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일출을 보는 것, 그리고 주민센터 문화 강좌에 등록해 도예를 배우는 것까지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계획들이었죠. 그주 일요일 해질 역 거실이 주황빛 노을로 따스하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소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배고파서 밥 얻어먹으러 왔어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소연이의 명랑한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빠를 닮아 듬직해진 아들과 언제나 웃는 얼굴로 싹싹하게 구는 며느리를 보니 은퇴 후에 적적함이 금세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지훈이는 회사 VIP 고객들이 가입했다는 우리가 듣기엔 생소한 복잡한 금융상품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소연이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조잘거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맞장구를 쳤죠. 솔직히 제가 바라는 말년은 딱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하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소연이가 가방에서 금박 글씨가 박힌 고급스러운 책자를 꺼내 식탁 위에 쫙 펼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좋은 곳이에요.
들여다보니 판교 신도시에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홍보 책자였습니다. 요즘 TV 광고에도 자주 나오는 그곳이었죠. 호텔 같은 로비 끝이 보이지 않는 인피니티 풀 사진을 보며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야, 요즘 아파트는 무슨 궁궐 같구나. 우리 같은 서민이 감히 쳐다나 볼 수 있겠니? 그쵸. 어머니 저랑 지훈 씨랑 모델하우스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뷰가 예술이에요. 게다가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이라 출퇴근도 편하고요. 소연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지훈이도 옆에서 거들며 그곳이 얼마나 꿈의 집인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젊은 시절 저와 남편이 지금 사는 이 오래된 아파트를 처음 보러 왔을 때가 떠올라 흐뭇했습니다. 소연이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의 새집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직장 동료 미영이 알죠? 걔 지난달에 용산으로 이사 갔는데 시부모님이 계약금을 다 해주셨대요. 그리고 제 친구 민수는 부모님이 아예 강남에 집을 사주셨다니까요. 그 말끝에 묻어나는 부러움은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이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의 목적이 단순히 제 손맛이 그리워서가 아니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 뜸을 들이던 지훈이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진짜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요. 투자 가치도 확실하고요. 그래서 덜컥 가계약금부터 걸고 왔어요.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큰 결심을 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랑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딱 1억 5천만 원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1억 5천만 원. 그 숫자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바위처럼 제 마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은퇴한 우리 부부에게 그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우리의 노후 생계비이자 혹시 모를 병원비인 생명줄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슬그머니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무릎 위에 올린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교단에 섰던 사람답게 애써 침착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얘야 집 사는 게 어디 한두 푼 드는 일이니. 그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다. 이 큰일은 아빠랑 내가 좀 더 상의해보고 이야기하자꾸나.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꺼진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식탁 위로 통장과 보험 증서, 연금 명세서를 전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기업 감사를 하듯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제 4학 연금 알뜰살뜰 모은 예금까지. 다 합쳐도 여유 자금은 3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남편이 종이에 숫자를 써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85세까지 산다고 치자.
앞으로 20년이야. 숨만 쉬고 살아도 들어가는 기본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지 마냥.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아파서 요양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간병비는 또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제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노후 준비는 막상 숫자로 적어놓고 보니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여기서 1억 5천만 원을 뚝 떼어주면 우리의 품이 있는 노후는커녕 당장 몇 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안경을 벗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젊었을 때 기억나. 이 집 살 돈 모으려고 당신 10년 넘게 백화점 옷 한 벌 안 사 입었잖아. 나도 담배 끊고 매일 야근하며 도시락 싸 들고 다녔고 그 고생스러웠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궈낸 가정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돈을 주면 지훈이가 행복할까?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대출 이제 아이 생기면 교육비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거야. 우리가 구멍 하나 메워주면 내일은 더 큰 구멍이 생길 거다. 이건 돕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야. 남편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품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비바람을 맞더라도 홀로 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며칠 뒤 우리는 지훈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부모 자식 간에 허심탄회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녁을 먹은 후 남편은 며칠 전 우리가 밤새 계산했던 그 종이를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출신답게 아주 이성적으로 왜 우리가 그 돈을 줄 수 없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기대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실망감이 번지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저는 미리 준비해둔 1천만 원짜리 예금 증서를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지훈아, 엄마 아빠가 큰 돈은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 대신 이 돈은 너희 결혼 선물 겸 작은 성의로 받아줘. 나머지는 내 능력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저는 우리의 진심이 닿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꿈이 좌절된 젊은이의 분노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훈이는 식탁 위에 1천만 원짜리 증서를 빤히 내려다봤습니다. 10초 정도 흘렀을까요? 고개를 든 아들의 눈빛은 제가 알던 착한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경멸이 뒤섞인 낯선 타인의 눈빛이었습니다. 후스, 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0만 원이요. 차가운 비수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거지 적선하세요? 저와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그게 부모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말버릇이요? 그럼 부모님은 자식한테 이러셔도 돼요. 제가 그 집 계약하려고 얼마나 공들였는지 아세요? 제 친구들은요, 부모님이 척척 집도 사주고 차도 바꿔줘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진짜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본인들 노후만 중요하고 자식 인생은 안중에도 없으시죠. 남편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기적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지금 사는 전세금까지 다 대줬는데 그게 이기적이야. 전세금이요.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아빠진 빌라 말이요. 전 그렇게 살기 싫다고요. 늙어서 엄마 아빠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 불효막심한 놈이 남편이 손에 잡히는 대로 신문을 집어던지려 했고 저는 울면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해요. 친구들 만나서 집 이야기 주식 이야기할 때마다 저만 꿀먹은 번거리 되는 거.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안 주면 말아요. 치이사해서 안 받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애초에 저를 왜 낳으셨어요? 네. 그럴 거면 낳지나 말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신문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린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10달 동안 품었던 설렘 밤잠 설치며 젖을 물리던 고단함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의 환희, 제 인생의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아들의 그 한마디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자신의 탄생을 돈이 없어서 저지른 부모의 실수라고 생각하다니요. 아들도 자신이 뱉은 말에 놀란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호왕 닫힌 현관문 소리가 마치 우리 모자 무지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나간 뒤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울지 마.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쟤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세상 모든 게 당연한 줄 알게 만들었어. 우리가 망친 거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우리 아들 할 자격 없다고 했으니 오늘부터 진짜 독립이 뭔지 가르쳐주자. 이건 홧김에 하는 복수가 아니야. 부모로서 가르쳐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수업이다. 학교에서 못 배운 거 사회에서 배우게 하자. 다음 날 남편은 곧바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의 회사로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통보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임대인 저 김영숙은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니 현 거주자인 박지훈 씨는 계약 만료 3개월 이내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훈이가 살고 있는 그 빌라는 아들이 사회초년생일 때 기죽지 말라고 우리가 전세금을 대주고 관리비까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켜주던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살고 있었던 거죠. 우편을 받은 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보고 나가라고요? 제가 아들이긴 해요. 전화를 받은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이니까 3개월이나 시간을 준 거다. 그리고 네가 타고 다니는 그 차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지. 이번 달 말까지 차량차 키 가져와라. 나도 이제 차 쓸 일이 많아졌으니까. 뚜뚜뚜. 남편은 가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들어주던 저축성보험 실손보험료 납입도 중단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를 해지할 때마다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정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안부 묻던 카톡도 주말마다 바리바리 싸주던 반찬도 뚝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아들은 처음엔 화를 내고 항의하더니 나중엔 애원했고 결국엔 침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며느리 소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싸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에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소연이는 울먹이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저희 그 집 나와서 근처 낡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5층까지 걸어 다녀요. 지훈 씨는 차 반납하고 매일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요. 저 시장에서 장 봐서 밥해 먹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철부지 같던 며느리가 생활고를 겪으며 울먹이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소연아, 너 처음 시집 왔을 때 갈비찜 하다가 태워 먹었던 거 기억나니?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서 망쳤었잖아? 네네. 그때 엉엉 울었지만 지금은 제법 잘하잖니? 사는 것도 똑같다. 처음엔 다 서툴고 힘들지. 하지만 너희 둘이 손잡고 버티면 다 지나간다. 밥 잘 챙겨 먹고 서로 의지하렴. 엄마는 너희를 믿는다. 저는 끝내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몇 달 뒤 아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훈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저 이번 달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요. 진짜 이번만? 딱 한 번만 대신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기죽은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돈 없으면 왜 낳았냐던 그 도끼 서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도와주면 아들은 평생 홀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지훈아, 너 32이다. 네 보험료는 네가 알아서 해라. 끊는다.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 창틀을 붙잡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들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점심시간 아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말끔한 정장 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당이 아닌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싼 샌드위치 하나를 사 들고 나와 길가 구석에 서서 허겁지겁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내 아들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이고 싶었지만
저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주말 저녁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훈이. 저와 남편은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지훈이.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니, 힘이 넘쳤습니다. 저 승진했어요. 회사에서 새로 만든 팀장을 맡게 됐어요. 성과급도 꽤 많이 나왔고요. 어머, 정말이니? 세상에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스피커폰 너머로 듣던 남편도 흠그래. 제 힘으로 하니까 되네. 하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쓰이려. 제가 정말 못난 놈이었어요. 지난 반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저희 키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알면 됐다. 오늘 저녁에 와라. 네 엄마가 갈비찜 해놓는다더라.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헬쑥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온 와인을 보며 농담을 던졌죠. 승진했다고? 아비 술만 사오고, 네, 엄마 건 없냐? 그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집안 공기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식사하며 지훈이는 지난 6개월간의 고군분투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 진짜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매일 울 뻔했어요. 근데 옆에서 소연이가 잡아줬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다고 믿어줬어요. 지훈이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이 대견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이 내외가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양손이 예전처럼 화려한 백화점 선물 세트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이는 보온병에 담긴 무언가를, 지훈이는 얇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끓인 전복 삼계탕이에요. 약불에서 5시간이나 구웠어요. 그리고 이거 액수는 적지만 저희가 적금 깨지 않고 월급 아껴서 모은 첫 용돈이에요. 지훈이가 건넨 얇은 봉투. 그거 어떤 두툼한 돈 봉투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도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 비싼 아파트. 아니요. 지금 사는 그 낡은 빌라요. 집주인이 내놓는다길래 사서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 하려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저희 힘으로 꾸미는 첫 집이잖아요.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아들을 보며 남편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집 고친다고 인테리어 업자 잘못 만나면 바가지 쓰기 십상이다. 여기 적힌 사람들 아빠가 현직에 있을 때 30년 넘게 거래했던 기술자 반장님들이다. 설비 김씨, 아저씨 목수, 이씨 아저씨, 실력 확실하고 정직한 분들이야. 내 이름 대고 연락해봐라.
남편은 돈 대신 평생을 쌓아온 신뢰라는 자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남는 법이다. 명심해라. 그날 밤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부모는 자식이 더 높이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라는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는 덩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곁에서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맞으며 스스로 또한 그루의 나무로 자라나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진 결단 덕분에 우리는 의존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어른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돈 없으면 왜 낳았냐는 그 아픈 말. 어쩌면 그건 스스로 설 줄 몰랐던 미성숙한 아이의 마지막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자녀와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랑한다면 때로는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추락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들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